이야, 2026년 2월 이제 첫 주가 막 지났는데 말이죠. 무슨 1년치 기술 뉴스가 그냥 한 방에 터진 것 같습니다.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번 주는. 소스들 보는데 뭐랄까 한쪽에서는 시장이 무너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같은 주에 일어난 일이 맞나 싶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격동의 한 주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시장을 뒤흔든 충격파부터 저 멀리 우주 이야기, 그리고 인류의 오랜 숙제인 죽음의 문제까지 이 모든 사건들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가장 중요한 핵심만 쏙쏙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 떨어진 그야말로 핵폭탄급 소식부터 시작해볼까요? 엔스로픽이라는 회사가 AI 자동화 도구를 하나 발표했는데 시장에서 무려 380조 원이 사라졌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AI 도구 하나가 이런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주가가 좀 빠졌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네, 금액부터가 그렇죠. 투자자들이 정말 피부로 느낀 겁니다. 아, AI가 진짜 내 밥줄을 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공포감. 각성의 순간이었다고 할까요? 각성의 순간이요? 네. 핵심은 바로 그 에이전트 자율성이라는 개념에 있어요. 이건 그냥 똑똑한 비서가 아니거든요. 목표를 주면 스스로 계획하고 판단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까지 해버리는 말 그대로 대리인이 나타났다는 신호탄이었던 겁니다. 아, 대리인이라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다 처리해주는 정말 유능한 직원 같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게 정말로 세일즈포스 같은 거대 기업의 존재 이유 자체를 위협할 정도인가요? 그 회사들도 나름의 데이터나 고객 관계 같은 강력한 무기가 있을 텐데요.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물론 당장 내일 망한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죠. 근데 위협의 본질이 좀 다릅니다. 이 AI 에이전트들이 위협하는 건 그 기업들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 즉 복잡한 비즈니스 업무를 우리 소프트웨어로 편리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바로 이 존재 이유 자체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소프트웨어로 구독하는 대신에 그냥 AI 에이전트한테 말 한마디로 이번 달 고객 명단 정리해서 맞춤형 이메일 보내줘. 이렇게 시킬 수 있게 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중단 과정이 통째로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 그러니 서비스나우나 세일즈포스 같은 사스 기업들 주가가 직격탄을 맞은 거죠. 이게 단순한 실험이나 예측이 아니라는 증거도 있나요? 그럼요. 이미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소스를 보면 회계 소프트웨어의 강자인 인투잇, 차량 호출의 우버, 심지어 굉장히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보험사 스테이트팜 같은 거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곳에서 이미 AI 에이전트를 실제 고객 응대나 데이터 분석에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우버나 스테이트팜 같은 회사는 정말 보수적일 것 같은데 그런 곳에서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업무에 AI를 썼다는 건 이건 내부적으로 엄청난 검증이나 확신이 끝났다는 뜻 아닌가요? 실패하면 리스크가 어마어마할 텐데. 바로 그겁니다. 수백만 명의 고객을 AI가 직접 상대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IT 서비스 회사인 코그니전트가 연간 매출 전망을 대폭 올렸다는 소식입니다. 아, 기업들이 AI를 도입하려고 하니까 그 컨설팅 수요가 폭발했다는 거군요. 네. 더 이상 AI를 관망하는 게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기 위해 막대한 돈을 쓰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죠. 드디어 AI가 돈을 버는 기술이 된 겁니다. 야, 정말 흥미롭네요. 한쪽에선 기존 강자들의 가치가 380조 원이나 허공으로 사라지는데 다른 쪽에선 그 AI를 도입하려는 수요가 폭발해서 관련 기업의 매출 전망이 올라간다니. 그야말로 돈의 흐름이 실시간으로 바뀌는 파괴적 혁신의 현장이네요. 네, 거대한 부의 이동이 시작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쪽에선 기업 가치가 폭락하는데 정반대편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무려 870조 원이라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AI에 쏟아붓겠다고 발표했어요. 이건 거의 전쟁 준비 수준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건 명백한 AI 군비 경쟁입니다.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여기서 뒤처지면 모든 걸 잃는다는 극도의 위기감에 휩싸여 있는 거죠. 작년 투자액의 2배가 넘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업 투자예요. 870조 원이면 웬만한 나라 1년 예산보다 훨씬 많은 돈인데 이걸 다 어디에 쓰는 건가요? 그냥 데이터 센터 짓고 AI 칩 사는 데만 다 들어가는 건가요? 대부분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운영하려면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니까요. AI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갈 엔비디아 칩을 사들이는데 돈이 다 들어가는 거죠. 소스를 보면 아마존 혼자서만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70조 원. 그야말로 올인 베팅이네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데 시장 반응은 좀 미지근한 것 같아요. 투자자들은 그래서 이걸로 언제 돈 버는데? 라고 묻고 있고 아마존 주가는 오히려 8%나 하락했다고요. 맞습니다. AI 거품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존재하죠. 마치 19세기 골드러시 때 너도 나도 금을 캐려고 삽이랑 도깽이는 막 사는데 정작 금이 어디서 얼마나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과 비슷해요. 이번 주에 공개된 오픈 AI의 GPT-5-2나 엔스로픽의 클로드 소넷 5가 딱 그런 경우 아닐까요? 네, 바로 그 신무기들입니다. 먼저 오픈AI의 GPT-5-2는 생각하는 모드라는 걸 탑재해서 특히 코딩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됐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델이 나오자마자 불과 몇 달 전에 게임 체인저라고 불렸던 GPT-4.5가 2월 13일부로 공식 퇴출된다는 공지가 떴다는 겁니다. 세상에. 최신 기술이었던 게 몇 달 만에 구형이 돼서 단종된다고요? 이 분야에서는 정말 한 달이 10년 같다는 말이 실감나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은 엔스로픽의 소네트5에서 터졌습니다. 이건 최고급 모델인 오프스가 아니라 중간 가격대 일종의 보급형 모델이에요. 보급형이요? 네. 그런데 코딩 능력 벤치마크인 SWE 벤치에서 82.1%라는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면서 자기 회사의 가장 비싼 최고급 모델 성능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더 저렴한 모델이 더 비싼 모델보다 특정 작업에서는 성능이 더 좋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건 상식적이지 않은데요? 바로 그게 이번 주 기술 경쟁의 핵심입니다. 이 SWE 벤치라는 테스트가 그냥 단순한 시험이 아니거든요. 실제 개발자들이 깃허브에 올리는 복잡한 프로그래밍 문제들을 얼마나 자율적으로 해결하는지 그야말로 실전 능력을 보는 테스트예요. 아, 실전 능력. 네, 여기서 82%를 넘었다는 건 웬만한 주니어 개발자보다 낫다고 볼 수도 있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급형 모델이 해낸 거죠. 이제 비싼 모델이 무조건 최고라는 공식이 깨낸 겁니다. 강력한 신호죠. 자, 시장이랑 기술 경쟁 얘기만 해도 정신이 없는데 진짜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는 지금부터인 것 같습니다. 지상에서 이런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일론 머스크는 아예 판을 우주로 옮기려는 계획을 발표했더군요. AI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보낸다니 이건 대체 무슨 얘기죠? 전형적인 머스크다운 계획이지만 사실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870조 원짜리 데이터 센터들이 지구에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양의 전기와 물을 소비해서 AI의 환경 발자국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아, AI의 엄청난 성능 뒤에는 그만큼의 환경 비용이 따라온다는 거군요. 데이터 센터 열을 식히느라 인근 강물을 데울 정도란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쵸. 반면에 우주 공간은 거의 무한한 태양 에너지를 쓸 수 있고 절대 영도에 가까운 진공 상태라 냉각에 아주 유리하죠. 물론 로켓으로 장비를 쏘아 올리는 비용이나 유지 보수 같은 기술적 난관은 많겠지만 AI 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매우 논리적인 해법 중 하나입니다. 이게 그냥 머스크 혼자만의 꿈은 아닌가 보네요. 네. 소스를 보면 구글 역시 내년에 우주 데이터 센터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우주에서 활약하는 AI는 이뿐만이 아니더군요. 나사는 이미 화성에서 AI로 자율주행에 성공했다고요. 지구에서도 아직 완벽하지 않은 기술인데 어떻게 화성에서 먼저 가능했던 거죠? 그게 바로 AI 자율성의 위력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이정표입니다. 지구랑 화성 사이에는 빛의 속도로 통신을 해도 신호가 오가는데 최대 20분의 시간 차이가 발생해요. 20분이요? 네. 그러니까 지구에서 조이스틱으로 실시간 조종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아, 제가 왼쪽으로 피해 라고 보낸 명령에 도착했을 땐 이미 로봇가 절벽에 떨어지고도 남을 시간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인간의 개입이 불가능한 환경에서 AI가 스스로 판단했다는 게 핵심이죠. 화성 탐사 로봇 퍼서비어런스는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카메라로 지형을 분석하고 위험을 판단해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 주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극한의 환경에서 AI가 인간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임무를 수행한 최초의 우주 살해인 셈입니다. 우주만큼이나 먼 얘기 같던 게 또 있었죠. 바로 죽음의 경계를 넘는 기술인데요. AI로 고인과 대화할 수 있는 디지털 불멸,
서비스가 현실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돌아가신 할머니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다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기술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고인이 남긴 이메일, SNS, 음성 메시지 같은 데이터를 AI가 학습해서 그 사람의 목소리, 말투, 심지어 사고방식까지 흉내내는 챗봇을 만드는 거죠. 남겨진 가족의 슬픔을 위로한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됐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위로가 될 것 같으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AI가 할머니가 아닌 걸 알면서 계속 대화하는 제 모습이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합니다. 윤리적인 문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윤리가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고인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저작권이나 프라이버시 문제, 그리고 죽은 사람의 인격을 디지털로 복제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게 슬픔을 위로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가짜에 대한 정서적 의존을 심화시킬 위험도 있겠네요. 분명히 존재하죠. 마침 이번 주에 발표된 2026 국제 AI 안전 보고서에서도 그 문제가 주요 경고로 나왔어요. 아, 그 보고서에서요? 네. 7가지 핵심 경고 중 하나가 바로 AI 동반자 의존증이 산불처럼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이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용해야 할지 사회적 논의가 정말 시급한 시점입니다. 정말 엄청난 한 주였습니다. 한번 정리해보죠. 단 일주일 만에 AI는 세계 주식시장에서 380조 원을 움직이고 870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화성에서 로봇을 운전하고 심지어 죽음의 정의에까지 질문을 던졌어요. 정말 10년치 변화가 한 주에 다 일어난 것 같아요. 듣고 보니 이번 주 모든 사건을 꿰뚫는 키워드가 하나 보이네요. 뭘까요? 바로 자율성입니다. 아, 맞네요. 시장을 뒤흔든 것도 스스로 업무를 처리하는 자율적인 에이전트였고, 화성을 누비는 것도 인간의 조종 없이 움직이는 자율적인 로봇이었죠. 맞아요. 지금까지 AI가 주로 인간의 지시를 기다리는 똑똑한 도구였다면 이제는 목표만 주면 알아서 계획하고 실행까지 하는 에이전트로 진화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전환이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에이전트로의 전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그게 바로 소스에 나온 58개의 에이전트 스킬 모음집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걸 설치하면 AI 에이전트에게 즉시 10년차 경력 개발자의 능력을 주입할 수 있다는 대목에서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만약 인간이 수십 년에 걸쳐 힘들게 쌓아 올린 기술과 경험이 소프트웨어처럼 그냥 다운로드하고 설치할 수 있는 상품이 된다면 네, 인간 고유의 경험이 갖는 가치와 일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전문성이란 과연 무엇이며 앞으로 우리 인간에게 남는 고유한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